올해는 윤석열이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역시 조중동은 포기하지 않는다. 폭주로 나갔다가 독재라고 갑자기 표현을 하니까 정신줄 났다 조중동. 이번에만큼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후보를 계속 밀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계속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 이제 판이 바뀌었다라고 기사를 써요. 잘못된 여론조사, 혹은 잘못된 여론조사 공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결국은 국가를 둘로 쪼개는 일을 언론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옥입니다.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과 윤석열 대파 875원의 보도가치. 나흘 동안 커피 원가 관련 기사만 468건. 이 기사는 언론 보도 수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보다 더 많이 다뤄졌다고 지적합니다. 선거 유세 중인 후보의 기억의 왜곡과 물가 폭등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무지를 같은 수준의 논란으로 취급한 겁니다. 이런 보도는 언론의 기계적인 중립과 형식적인 공정성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대 대선에서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대선 이후의 언론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자타임이 돌아왔습니다. 현자들과 함께 이 시대의 이슈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김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자는 현명한 사람을 일으키는 말로 중의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현장의 기자의 줄임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분을 보니까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예언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소속사보다 자기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커져버린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찐 기자, 참 기자 이렇게 불러주는 기자들 한꺼번에 이렇게 세 명을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반갑습니다. 이정환 대표의 슬로우 뉴스는 뭐 아침마다 잘 읽고 있어서 네. 신세진다고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인수 기자 작심하고 다시 기자라는 책을 올해 초에 내셨는데 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요새 좀 뜸합니다. 6,000부는 넘어갔는데요. 예, 요새 뜸하고 있고 두 번째 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우리 작심하고 다시 기자 만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스트는 지금 예. 구독자가 어떻게 됩니까? 18만 명을 어제 넘었습니다. 어제. 이거는 진짜 본인한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예. 김건희 그 주변 인간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는 소속사를 떠나서 예. 독립기자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 거기에만 한번 매달려 보겠다 했던 그때의 그 심경을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수습 기자 때 배운 겁니다. 팩트면 쓴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걸고 쓰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요것만 통과하면 그냥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디올백 보도는 그냥 그 두 가지 원칙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 쓰려면 사표내는 길밖에는 없겠구나. 쓰려면 사표내는 길밖에 없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는 소속사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뉴스버스로 많이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뉴스토마토 와 토마토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송 출연할 때마다 회사가 자꾸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건희, 윤석열의 주변 인간들을 갖다가 계속 지금 취재하고 있는 두 기자가 어떻게 오늘 공개를 이렇게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그냥 심심한데. 예. 유럽에 나갔는데 네. 갑자기 누가 막 저쪽에서 뛰어오더니 출국 금지 당하셨을 텐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설마. 그리고 교민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내가 출국 금지를 당했었나? 수거 인간 중에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출국 금지였었나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안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비올백의 최 목사하고 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아, 닮았어요? 약간 예. 근데 나도 닮지는 보면서 않아가지고. 옆모습이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출국금지 당하셨는데 여길 웬일로 어떻게 나오셨냐고. 목사인 줄 알고.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우선 이정환 대표한테 하나 네. 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난번 대선을 놓고 벌이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들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 같은 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세 가지 다른 점과 세 가지 같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첫 번째, 일테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 비교해 보면 8년 전에는 이제 그 보수 언론들도 명백하게 박근혜의 실패였죠. 그리고 박근혜를 정리하면 일찌감치 박근혜를 손절했고요. 박근혜를 정리하고 보수의 판을 새로 짜려고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이미 한 몸인데다가 이 보수 전체가 동반몰락한 상황이라서 이 조중동의 위기의식이 또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는 박근혜가 일찌감치 찌그러졌죠. 사과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윤석열이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조중동도 끝까지 마지막에 한덕수의 미련을 두고 있다가 이 보수 언론도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이제 동반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보수 언론도 사실 이제 지금 열패감이 좀 지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에는 싸울 의지가 또 예전 같지 않기도 하고 조중동 사설을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 그리고 윤석열을 버리지 않을 거라서 이번 대선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그 논조가 많습니다. 같은 점을 세 가지를 또 꼽아보면 그렇지만 역시 조중동은 포기하지 않는다. 질 때 지더라도 다음을 본다. 이미 이번 대선에 지더라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판을 깔고 있죠.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수의 재결집을 위한 계속해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보면 이 보수 언론의 지난 한 20년 역사를 보면 심판을 해도 우리가 한다라는 정서. 그리고 권력은 유한하지만 조중동 권력은 언론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보수의 판을 짜는 것도 조중동이 한다라는 그런 이 묘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점은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30%의 강력한 보수 콘크리트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은 계속해서 이미 진 선거지만 계속 중도를 공략하고 정치 불신을 부추기면서 이 반전을 노리고 있고요. 세 번째, 또 역시 네거티브가 이제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커피 120원 공방이라든가 사실 팩트는 이미 다 드러났지만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고 논점을 흐트러뜨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판을 새로 자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재명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형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이미 네거티브가 충분히 많고 다 이미 드러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논점을 흐트러뜨리면서 프레임을 다시 짜는 전략을 하고 있고 결국 조중동의 전략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구도에서 윤석열을 계속 지우려고 하고 있죠. 이번 대선은 누가 봐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선인데 계속해서 이미 이제 윤석열 손절이 늦었지만 지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윤석열을 극복하려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가 느끼시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12.3 내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내린 채 기사를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되게 튀는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중동이 자기 진영을 되게 거세게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신줄 났다 조중동이 이번에만큼은 12.3 내란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는 그거를 긋는 듯 하면서 긋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글쎄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그 전반적인 어떤 보수 카르텔이 개혁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얘기하는데 언론 개혁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종편들이 막 전환길 같은 사람 불러서 1시간씩 인터뷰하고 마이크 지어주고 그래요. 이거를 과연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얘기한 대로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카르텔로 움직이는 거에 어떤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번과 이번 대선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역시 교회예요. 교회가 얼만큼 뛰어들었느냐, 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알몸으로 뛰고 있느냐만 봐도 이제는 진짜 카르텔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서 자기들의 정체가 온전하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다들 뛸 수밖에 없구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김태현 기자는? 저는 지난 대선이랑 같은 점과 다른 점 하나씩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후보를 계속 밀고 있다. 우리가 후보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제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보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보도가 나와요. 이건 결국은 내란을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이준석 후보를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로 앞세우려는 것 아닌가라는 점이 저는 하나 눈에 띄었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대선보다 더 비호감도가 높게 보이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얼마인지 언론이 엄청 좀 관심을 갖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그 비호감도가 유독 높은 후보가 있는데도 이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다느니 아니면 비호감 후보라느니 비호감 대선이라느니 이런 용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묘한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법 리스크 하다가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소용없게 된 요인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폭주로 나갔다가 폭주 갖고는 고담을 생각하니까 폭주로만 공격해 갖고서는 다 안 되나 하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 사람이 당선이 된 걸로 간주해서 그런지 독재라고 갑자기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사법 리스크, 폭주, 독재 계속 뭔가 자기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바꿔가면서 공격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후보들끼리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 언론이 특정 후보를 놓고서 계속 뭔가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이번 대선은 우리가 민주당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정당을 넘어서 이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그 시대적 과제를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의 패배라는 그 프레임을 지우기 위해서 윤석열을 자꾸 숨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물론 그런데 윤석열이 알아서 또 나와서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이걸 깎아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낭패스러워하는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윤석열 다시 환기시켜서 이번 대선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재명의 독주, 그다음에 이 물타기를 계속하는 거죠. 선거의 성격 규정 자체를 계속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패배는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패배가 돼야 사실 이게 시민사회 승리가 될 텐데 그 물타기가 계속되는 걸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이제 기사를 소개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의 왜곡이 있어가지고 옛날 원가를 갖다가 얘기했다 할 때 그거 관련해서 468개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난리를 쳤는데 대파 가격을 잘못 얘기한 거는 조사해 보니까 70개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주와 독재, 종식 또는 견제 이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이 정권이 탄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나온 김에 그거 명확하게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가 120원인데 8,000원, 9,000원에 판다. 폭리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그 수익성이 좋고 좀 더 이렇게 산뜻한 가격을 옮겨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고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전체 큰 맥락을 보면 커피점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120원이라는 건 팩트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닌 거죠. 커피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그 말로 왜곡되는 건 사실 전혀 사실과 다른 실체적 진실과 다른 맥락이 되는데 사실 이런 보도가 워낙 사실 지금 이제 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이 엄중한 대선에 6년 전 커피 이야기를 끌고 나와서 물타기를 하고 완전 대선의 성격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한번 프레임이랑 한번 던져지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계속 커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보다 커피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게 누군가가 어떤 세력들의 의도에 의해서 계속 논점을 윤석열을 다른 방향으로 이재명이 되면 독주 또는 독재가 될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할 때 거짓이 이겨요. 네. 특히 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거짓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만들기 쉬워. 진실은 다 조사해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는데 거짓말은 일단 팡 던지면 되고 빨리 퍼지고 세고. 근데 진실이 나중에 이걸 뒤엎으려면 한참 오래 지난 다음의 일이고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이기죠.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예. 이재명 그 당시엔 대표가 꽃게밥 발언을 했다가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의 그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그 후보가 내가 수거 대상이 됐다면 여기 앞바다에 꽃게밥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걸 가지고 모든 언론이 마치 그 연평해전을 비하한 것처럼 왜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한 정치인이 한 말의 비중을 그렇게 두고 보도하고 비판을 할 거라면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에 배현진 의원을 보고 미세 가락시장이라고 얘기한 거 예.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그만큼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그 문제는 거의 그냥 해프닝으로만 끝났어요. 장 기자도 뭐 답답한 거 있습니까? 저는 대파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예. 최근에 이제 온유양원 관련해서 노인학대 실태를 이제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예. 거기에 하나가 설렁탕, 곰탕이죠, 곰탕. 곰탕을 이제 노인들한테 식사로 제공을 하면 대파를 안 넣어줍니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대파 없이 곰탕을 먹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밍밍하겠어요. 파하고 소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죠. 근데 대파를 하나도 안 넣어줘요. 뭐 후추도 안 뿌려주고. 그러니까 120원보다 중요한 게 말실수 120원보다 중요한 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확립된 거부할 수 없는 팩트인데 상대방도 거부하지 못하는 정말 사실은 외면하면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 그것만 이렇게 보도하는 행태는 그거는 뭐 저는 언론 개혁하기 전에 때려 죽여도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때려 죽여도 안 바뀔 거다. 네. 근데 이건 김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명태균 전공이니까 좀. 이준석 씨는 단일화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이준석 후보. 본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에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해요. 이준석 후보한테. 네. 어제 명태균 씨랑 통화하셨던데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통화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공개한 내용에 이 단일화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명태균 씨와 이준석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거론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한 얘기를 그 둘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니까요. 근데 다만 이준석 후보 자체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사례만 두고 보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단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걸로 좀 그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대다수의 언론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준석 후보도 이런 내용들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저는 그거보다는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해야지 더 많은 카드를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 이준석한테 이명수 기자가 그 질문을 할 때 저는 옆에서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 전날 오후 5시에 이준석과 명태균이 전화를 했고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단일화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조언 내지는 뭐 지시 내지는 충고, 권유를 하는 통화였는데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니까 단일화 얘기 나왔다. 맞다. 근데 나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데 명태균한테 조언을 들을 위치에 있지 않다. 두 자릿수 지금 득표율이 나올 수 있는 대선 후보가 그런 정치 브로커랑 2분 3분씩 통화하면서 단일화 조언을 듣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명수 기자가 명태균이랑 어제 단일화 관련 통화했죠? 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럼 단일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기자들이 공감하거나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2, 3일 사이에 언론 보도 신문 1, 2, 3면을 차지하는 보도 중에 이준석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비중이 이렇게 커도 되나? 예. 그렇죠. 사실은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그들의 사정이고 이게 대선의 핵심 의제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압도적인 패배가 사실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굳이 일부 언론들이 이 단일화 이슈를 계속 키우면서 거의 뭐 최대 변수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15%를 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그 합쳐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면 단일화 논의가 결국 무산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굳이 계속 띄워가지고 이준석의 몸값을 키워주면서 어떤 이제 단일화에 가능한 수준까지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판세에서는 단일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 뭐 물론 누구나 이제 인정할 그들의 수 사정인 있으니까.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언론들이 다 같이 나서서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애를 쓴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뭔가 단일화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인터뷰를 장시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아니 저렇게 안 나오던 수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수치가 확 바뀌지? 라고 생각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여론조사 문항도 이상하고 자, 이상한 게 많은데 이건 전문가한테 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방송하고 있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믿을 만한 여론조사는 보통 한국갤럽과 MBS 정도, 그다음에 리얼미터까지 보통 많이 보시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이재명이 45까지 떨어지고 김문수가 36까지 올랐다고 많이 좁혀들었다라는 보도가 사람들이 그런 보도를 보면 이게 추세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으니까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참고가 아니라 트렌드 그리고 또 어떤 지침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 한국 정치의 또 독특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반드시 갤럽 여론조사 얘기할 때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답변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응답자가 35%니까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표집 숫자가 이렇게 적은 거네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지역별로 할당을 표집을 정확히 맞춥니다. 연령대도 맞추고요. 그런데 진보와 보수의 표집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자기가 진보로 답했다가 중도로 답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건 표집을 맞출 수가 없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진보와 보수의 표집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보수가 과다 표집됐다, 어떨 때는 진보가 과다 표집됐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뭔가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성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가 중도로 옮겨갔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이 결과 자체가 어떤 하나의 참고 지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열심히 투표장에 나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차이고 누가 더 화가 나느냐, 누가 적극적 의사표명을 하느냐인데 지금 여론조사에 나 할 말 있어요라고 여론조사에 적극적 응답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투표소에 간 사람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 자체는 갤럽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지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그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며칠 전에 그 뉴델리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근접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건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 앞에 3번부터 4번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고요. 누구로 단일할 거냐의 질문이고 5번, 6번은 반 이재명 개헌연대로 단일화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또 질문이에요. 결국 보니까 3번, 4번, 5번, 6번이 다 그냥 국민의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심지어 또 7번, 8번, 9번은 7번은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8번은 이재명의 재판 중지법, 9번은 또 선거법 개정안에서 이 이재명 처벌을 빼는 조항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7, 8, 9번이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질문 자체가 계속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 스스로 답변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고 나간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면 네. 계속 같은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맞습니다. 나는 이쪽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데 질문은 계속하니까 에잇 하면서 끊고 나갔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할 때도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언론사를 끼고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거의 공짜나 무료인 가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이렇게 공동 여론조사를 해서 고정적으로 내보내자라는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봤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만 바꿔도 얼마든지 다른 여론조사 결과 나올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명태균이고요. 명태균도 결과 나온 걸 보고 특정 표본을 부풀리게 한다거나 곱하기를 한다거나 해서 계속 그렇죠. 씌워놓고 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해놓고 보니까 갤럽과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다시 표본을 더 추가한다거나 전화를 더 돌린다거나 해서 비슷하게 맞추는 수준으로 동조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공장의 김호준 총수가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여조 라이팅이라는 말도 하고 우리가 여론조사에 속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그걸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여론조사 업체를 끼고 하면서 그걸 공표하고 이게 어떤 여론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심지어 그래서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까지 되고 있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의존도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보고 자기의 또 투표 의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받아보면 뉴스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왜곡되는지 이제는 불안하단 말이죠. 결국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그 여론조사를 열어가지고 그걸 갖다 쭉 본단 말이죠. 특정 지역에 가서는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차가 클 텐데 제가 놀란 건 언론 기사의 제목은 그걸 가지고 제목을 뽑았어요. 어느 지역에서 완전히 뒤집힐 듯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숫자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불과 2주 전에 이재명 후보가 50% 과반이 넘었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네. 지금 이제 와서 좀 올랐단 말이에요. 김은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여전히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판이 바뀌었다라고 기사를 써요. 네,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들이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고사 지내는 겁니다. 그 숫자 놓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고사 그냥 지내는 거. 올라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 올라라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갤럽 조사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조사예요. 근데 5월 2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정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두 자릿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갤럽 조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이제 그 후보를 지지할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그 학습된 내용이 이런 민주주의를 망치는 잘못된 여론조사 혹은 잘못된 여론조사 공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모두가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버젓이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실 그때 그 라디오에 나와서 그 말을 한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선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선수가 이 뭐 악재든 호재든 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 그에 대한 뭐 이익을 얻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 그 갤럽 조사가 시작되는 5월 20일에 굳이 라디오에 나와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저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쓴 뒤에 한 기사가 2-3개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근데 미디어스의 기사는 저희랑 비슷하게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썼는데 매일경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돌파 뭐 총력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한 후보를 키워주기 위해 그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음에도 문제가 없이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이 여전히 이 자신들이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제목만 읽으면 후화찰란해요. 5차 범인의 접전.
한 자릿수로 좁혔다. 보수층 결집 모양새 뒤집기 가능, 뭐 오차 범위 내, 중반에 보수들 드디어 결집 등등등. 언론사 입장에서는 참 편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등록된 공인조사기관에서 결과는 나와버렸고 그 결과는 또 자기들이 바라는 바야.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크게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독자들이라든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냥 중앙선관위에 가서 여론조사 내용 한번 쫙 봐야 되고, 질문 아까 이 대표가 설명하신 대로 질문의 그 문구 나름대로 이게 문항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쭉, 그다음에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갖고 누구한테 불리하게 하거나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의뢰한 신문사가 어떤 신문사인지도 이제 또 성향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 기관의 사주하고 사장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유튜버, 극우 유튜버 출신인지 아니면 진보 진영의 유튜버인지 아니면은 뭐 뭔가를 갖고서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회사는 또 어느 쪽 편에 속한 회사든지, 국민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건데 국민이 직접 들어가서 언론을 감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니 속이 참 터지는 노릇이죠. 그런 정도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B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걸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조사고 질문도 다르고 이 표집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한 A 기관과 오늘 한 B 기관의 두 개를 올랐다가 내렸다가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네. 당연히 그나마 이제 좀 참고를 하신다면 한국갤럽에서 하는 주마다 정기 여론조사, 그다음에 뭐 리얼미터도 예. 주마다 하니까요. MBS도 그렇고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같은 기법으로 한 같은 질문으로 한 이 시계열을 좀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닌 다른 좀 이제 좀 더 그 마이너한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들쑥날쑥한 질문이 늘 달라진 여론조사는 애초에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론조사 자체를 그냥 여론의 그 흐름을 보는 가늠한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이 선거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남을 의식하는 다른 남들이 뭐라고 하나 아니면 남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너무 이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선거의 성격, 그다음에 우리 이번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또 결부되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의 언론은 너무 분명하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면서 또 그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기사를 마구 내보낸단 말이죠. 그 지역의 맹주 언론으로서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고 봐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한데, 이런 언론사가 아예 정말 신발 벗고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맨발로. 그런 언론사들을 보면서 야, 이게 결국은 국가를 둘로 쪼개는 일을 언론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의도는 뻔히 보이는 거죠. 뭐라고 네. 참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의도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예. 특히 요새는 TK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결집을 호소하는데, 글쎄요, 언론사가 특정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한다. 참 난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특정 언론사니까 매일신문이라든가 일부 이제 지역 신문들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뉴델리라든가 이제 뭐 그 성향이 다른 이렇게 스펙트럼이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지금 이제 뉴스 독자들도 그런 정도 이제 리터러시는 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100% 완전 무결한 진실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실이 진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취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세상 이쪽에는 이 뉴델리 같은 신문도 있는 거고 매일신문 같은 신문도 있는 거고 뉴스타파도 있고 뉴스토마토도 있고, 그렇죠, 장윤수 기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 신문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각각 모두가 다 다른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걸 종합해서 자기만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누가 뭐 어떤 신문을 봤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서 이걸 믿고 여기서 또 이걸 믿고 그렇게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언론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 어딘가에 진실이 있겠지만 어떤 것도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것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라도 열심히 읽어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의심이 가거나 또는 질문을 던질 만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제목 읽고 흥분한 다음에 넘어가고 제목 읽고 흥분한 다음에 넘어가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후보들마다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공약을 제대로 준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무슨 공약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팩트 체크라도 하는 건 언론의 몫인데 그 작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맨 리스크 그다음에 말꼬리 잡기 이런 것들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특정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크맨들이 질문을 해요. 예. 질문을 하면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 문제, 취업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업 문제는 이런 이제 지금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걸 해결해 보겠다. 이런 공약으로 어떻게 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창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취업난 문제와 딱 달라붙는 그런 정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 빈수레 혹은 이제 아무런 공약이 없다라는 점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의 어떤 영향력보다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비판 없이 하는 언론 보도가 우리 국민들한테 도대체 무슨 이익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기자들은 절대 정책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 정치 기사만 쓰거나 정쟁 네. 기사만 쓰고.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각 후보의 공약은 이후에 이제 정책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그리고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거는 언론이 무조건 해야 될 역할인데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실종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다 파묻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치 기사, 정쟁, 단일화, 그리고 서로 물어뜯기, 설화 이런 것들만 늘 남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그 제가 버릇없이 좀 그 한 말씀 드린다면 한국에서 정책 기사는 솔직히 안 팔립니다. 안 읽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시장이 필요한데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줘서 시장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 기사가 정말 중요한데 언론에 쓸데없는 광고비 집행하지 말고 정말 좋은 정책 기사들의 후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네. 예, 좋죠. 홍보비나 광고비를 돌려서 그런 쪽으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좀 있다. 예,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 정당과 후보들도 지금 장 기자가 지적한 걸 아는 것 같아. 네. 긴 공약 설명, 정책 설명은 읽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각 후보들의 공약 설명서 제출을 갖다 내역을 보면 딱 한 후보만 공약 설명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일체 공약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선거 이제 홍보지 요거 등록하고 그다음에 전단지 등록하고 요거만 간단하게 하고 제목만 적어 가지고 몇 대 공약 이렇게 이제 요거만 제출하고 설명서는 없는 거예요. 물론 준비를 못한 사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당장 후보들 간에 정책 토론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우자 토론은 왜 하는 거예요? 부인들끼리. 그리고 부인 없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죠. 엄마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해야지. 여자가 있어요. 저는 출마를 못 하겠네요. 그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 부인 얘기는 아예 뭐 등장도 안 하는 거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얘기가 났으니까 3파전이라는 얘기는 이건 좀 이상하긴 해요. 3파전. 이재명, 그다음에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의 3파전이다. 3파전이라는 단어를 저럴 때 쓰나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언론들은 참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는 언론들이 지금 과연 무엇을 노리고 앞으로 그러면 선거 후에는 어떻게 이제 언론의 지형이 바뀔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데 많이 바뀔까요? 네, 방금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에 정치 기사는 많은데 사실 지난 3년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대부분 다 정치 기사를 인물 중심의 드라마처럼 다뤘죠.
선거 때도 결국 인물과 인물에 누가 이기느냐, 우리 편이 이기느냐로 다루는데 국회에 정치부 기자가 2,000명이 있어요. 등록된 기자가. 그리고 한 해마다 2,000건의 이 정책 토론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그거 한 번 여는데 500만씩 뭐 들거든요. 근데 다 세금으로 하는 세미나들이죠. 입법 토론이든 뭐 정책 세미나든 공청회도 열리는데 기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거나 대충 왔다가 뭐 무슨 토론 열렸다라는 생사 속이기만 쓰고 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정책을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부 기자들이고 정책은 경제나 사회나 뭐 이렇게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데 부처 담당들이 또 있으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국회에 그 많은 그 정책관 논의들이 기자들이 감시와 견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나중에 한꺼번에 100건씩 한꺼번에 통과되기도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정작 그 수많은 2,000명의 정치 기자들이 정책을 다루지 않는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아까 2,000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국회에 출입하는 대관 담당자들 카운터파트 거버먼트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로비스트들이죠.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2,000명이나 국회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보좌관들과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이 정책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언론은 거의 관심이 없다. 이 사실 정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치 관련 기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거 때 와서 갑자기 정책 기사가 나올 리가 없고 정책을 우리 다루지 않아도 언론도 관심이 없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가 없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로 정치의 판을 새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없는 정책이 없는 그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된다. 사실 이제 언론도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언론의 신뢰가 올라가는 게 이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이 언론을 찾잖아요. 진짜 중요한 언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진짜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가 찾는데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과연 레거시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했나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다들 그런 고민하시겠지만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은 또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답변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50% 넘습니다. 55%인데 세계 평균은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가 이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미 언론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그만큼 신뢰 있는 중재자, 그다음에 신뢰 있는 의제 설정자로서 역할을 이미 못하고 있다라는 걸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빼고 그럼 직접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언론가로서 저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 기자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죠. 저는 올드 패션이라서요. 뉴스는 MBC, KBS 보고 한겨레, 조선일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나 분석은 유튜브로 소비하는 게 맞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상 1인 미디어거든요. PD랑 둘이 하기 때문에 제가 취재하고 있는 하나의 기사의 팩트 체크하기도 바쁩니다. 예. 근데 제가 종합 언론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시청자를 저희 유튜브 구독자를 기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에는 100명, 200명, 한 300명 정도의 기자들이 있어서 각 뭐 문제는 있지만 출입처 나가서 팩트 체크들을 기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성 매체들이 중심을 잡고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죠. 이거는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들도 생각은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뜯어 고치려면 차기 정부는 정말 강력한 언론 개혁 정책을 펴서 언론의 지형이나 판을 흔들지 않으면 저는 뭐 바뀔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국 언론은.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면 한국 언론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예. 벌써 한 20년 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없애자고 했을 때 예. 정말 그 언론들이 다 나서서 그 난리를 쳐갖고 그 제도를 유지했는데 정말 제가 어제 가서 봤던 목도했던 모습은 명태균, 이준석이 통화했다라는 거에는 그냥 귀 닫고 눈 감는 기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출입처 기자들이고 이 출입처에선 이런 기사를 소화하는 기자들이고 그래서 딴 거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오늘 이 일정 소화하고 이 기사 쓰면 땡. 이 관습이 지금 안 바뀝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예, 그러니까 출입처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번 진짜 위아래를 뒤집는 정도의 어떤 언론 개혁을 한번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예, 필요한 것들을 좀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언론들이 이렇게 그렇죠. 난리치는 걸 수도 예, 예. 있는 거죠. 예. 그 뉴미디어가 이제 언론의 신뢰도를 뛰어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언론사가 이 뉴미디어에서 이제 좀 유명해진 사람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이제 너무 자주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그 신입 기자를 선발할 때 언론사에서 질문을 했던 특정 언론사에서 질문했던 내용이 하나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편향된 이 유튜브 등의 이 정보가 이제 쏟아지는 상황에서 언론사와 언론인의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언론이 단 한 번이라도 편향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이제 질문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의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은 지금의 언론 상황과 그리고 뉴미디어가 이제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언론 자체가 망가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정은 불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어떤 성향이든 그리고 어떤 정보든 뉴미디어가 언론사를 앞지를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중요한 선거라든가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이 국면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올드해가지고 일단 정말 혼란스럽고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남들이 물으면 대답은 그렇게 해요. 공영방송에 나오면 일단은 맞는 겁니다. 라든가 조금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공영 언론 몇 개는 분명하게 공영으로 지켜내고 나머지 언론들은 뭐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국민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공영 언론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그래도 믿을 만한 것들로 몇 개를 남겨놓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정치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들 통제 안으로 그걸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치가 해야죠.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답답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자, 앞으로 우리 언론 짤막하게 한마디씩 오늘의 소감과 앞으로의 걱정들 또는 뭐 진단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진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주류 언론보다는 유튜브를 찾거나 또 이렇게 보면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언론 보지 말고 유튜브로 오세요 말할 정도로 이렇게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다들 이제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커져 있고 사실 모든 언론은 약간은 다들 편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편향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다들 저널리즘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 그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여전히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리 그 언론이 망가져 있지만 저널리즘의 힘을 여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새 정부 들어서는 정부 광고가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1조 원이잖아요. 정부 광고 1조 원을 이런 식으로 이 낡은 레거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공영방송을 어느 정도 그 보완해서 공영방송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뉴미디어들이 새로운 그 기존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 그래서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좀 이렇게 언론 지형이 좀 저널리즘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런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과거의 낡은 질서가 이 여론 지형을 흔드는 그런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김건희가 이제 샤넬백 받은 뉴스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뉴스죠. 예. 네, 그리고 이걸 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조차도 검사가 픽한 뉴스입니다. 검사가 국민들한테 이 뉴스 소비하라고 던져준 뉴스입니다. 저희가 정말 십몇 년째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비판해오고 있는데 언론 개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악습들, 관행들 바꾸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먹고 사는 거 힘들겠지만 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보다 좀 강한 목소리를 좀 내주지 않으면 솔직히 정치인들은 언론 개혁하기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집권하는 순간 언론이랑 척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예.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선관위 중국인 99명 그 기사를 썼던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됐어요. 예. 근데 그 기각이 된 것과는 별개로 이런 가짜 뉴스가 여전히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퍼져 있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쓸 수 있다는 건 언론사가 거짓을 전해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바꿔야겠지만 이 언론사가 완전한 가짜 뉴스 혹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을 때 예. 그에 걸맞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 이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언론 개혁에 반대를 하는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뿐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추가 입법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그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며, 이 사람들은 입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도 언론 개혁이나 뭐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정말로 선거라는 그 철퇴를 들고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낡은 언론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없듯이 그 똑같은 논리로 낡은 정치에게 뭔가 새로운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이 심사숙고하시고 판단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뭐 판단을 해 주실 걸로 믿고, 아무튼 우리는 또 미디어를 계속 감시하면서 감독하고 비평하는 우리 책무를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알릴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기사 맛집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대선보도 원칙입니다. 언론이 이번 대선에서 헌정질서의 붕괴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동등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버리고 사실 검증과 혐오 표현 차단에 앞장서야 합니다. 극우 담론과 가짜 뉴스는 단호히 거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감시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이면서 시민들이 대선 보도를 볼 때 참고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